미래가치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호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함께 서울시 개방형 임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저도 박원순 시장님이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정치를 하게 된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앞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게 좀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던진 주제에 대해서 저의 질문보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하더라도 시장님의 답변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 대신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질문에 한해 질문의 범위나 취지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요? 예. 뭐 시민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잘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울시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청의 그러한 서비스를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15,000명 이상의 공무원과 공무직분들이 열성을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도 이런 행정의 주체로 모시는 것, 이 행정의 주체로 만드는 것,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시작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수단의 측면에서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한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 행정의 주체가 꼭 뭐 시장이나 우리 직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그런 정책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의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저는 철학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 철학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한 의견을 모으고 그걸 또 집행해 나가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결국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으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님은 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이 처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관료 시스템이나 또는 서울시 행정에 커다란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보통 이제 밖에서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한계를 주목하고 이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서울시를 변화시키려면 이 공무원들을, 우리 서울시 직원들을 그런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여건과 자신감과 역량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 본 의원도 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과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에게 동기부여의 수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보상의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공무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막혀 있어서 봉급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같은 걸 드릴 수 없지요. 예. 서울시의 공무원은 동시대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 시대에 동시대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주변 친구들과 아니면 동기들과 지인들에 비해 못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의욕에 꺾일 수밖에 없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실 저도 해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좀 전에도 그런 우리가 지방 분권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또는 투자 출연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뭐 다양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자신의 직원들인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또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그것이 그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해외에 이렇게 이제 시찰을 가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이 행사 끝나고 나서 그렇게 멀리 갔는데 저는 휴가를 내서 또 며칠 더 그 도시를 보고 오면 굉장히 그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의 미래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규정을 바꿔서 해외 시찰이나 이런 공식적 행사 참여 이후에 휴가를 내서 며칠이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예컨대 바꿨다든지 뭐 이런 많은 노력은 해왔습니다. 예, 그런 노력에 저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유이시겠지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조직에서 바라고 있는 점들 그리고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인센티브는 승진이겠지요. 예, 승진이 가장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개방형 임기제란 말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방형 임기제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의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개방적으로 그야말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모시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신 사항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특별 채용해서 그런 정책을 맡기는 제도이지요. 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시장님 개방형 임기제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요? 그럼요. 예. 그러면 현재 개방형 임기제 5급 이상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개방형 직위는 27개 증가했고요. 4급 이상으로 따지면 52개가 증가했습니다. 예, 시장님 취임 이전과 취임 이후입니다. 개방형과 임기제를 합쳐서는 156명에서 589명. 그러니까 지금 현 기준이죠. 그러니까 스탁 기준입니다. 시점 기준인 거고요. 기간 기준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개방형 직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 개방형 임기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선호한다기보다 저거는 이제 법령상 할 수 있고 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보다 더 새롭고 또 복잡하고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그게 전문성을 가진 또 그렇게 훈련된 저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 뭐 그것은 저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고 그건 뭐 외국이나 중앙정부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개방형 직위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방형 임기제를 시장님께서 활용하신 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개방형 임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님, 개방형 임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 것이요? 채용을? 그 채용은 전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채용 그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관련된 법령입니다. 대다수가 직위 및 직급에 맞는 자격 요건을 선정한 후에 선발 시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네.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직위 임용 자격 요건입니다.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개방형 임기제 선발 시험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정하고 잘 운영되고 네. 있다 생각하시지요. 본 의원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적을 좀 해주시죠. 뭐.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방형 임기제 심사 결과 종합 직계표입니다. 이걸 보시고 시장님께서는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92점입니다. 5명 선발하는 시험에서요. 2등은 66점입니다. 26점이 차이가 나지요. 시장님, 통상적으로 인사 심사표에서 1등과 2등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날 수 있지요. 네. 날 뭐 수 근접할 수도 있고 예.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통계학적으로는 그러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좁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그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제가 통계학적이라고 여쭤본 겁니다. 이걸 평균을 내게 되면 이게 한 자릿수에 근접하는 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예. 뭐 통계로 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5년간 개방령 임기제에 관련된 심사 자료를 요청을 했고 저한테 그 100건이 넘는 것들 중에 한 20건이 왔습니다. 그중에 한 80%는 최소한 15점 이상의 점수차, 많게는 50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의 통계학적 지식으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게 객관적, 절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격성 심사표를 보시면 절대평가를 표방한 상대평가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점수를 찍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중하를 찍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학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상중하를 했을 때는 상이 있으면 바로는 중이 보통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언제나 평균적으로 내게 되면 근접한 점수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통계학적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본 모든 자료가 이렇습니다. 개방형 임기제에 채용되신 분은 일률적으로 상이나 최상이나 상을 일괄적으로 마크가 돼 있어요. 근데 2등이나 3등은 두세 칸 밀려서 마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표본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제가 의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뭐 의심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글쎄요. 저는 뭐 나름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 인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시장님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 선발 시험 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는가, 또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가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직계표에서 1등을 하신 분의 응시 원서입니다. 어학, 영어, 중이라고 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외국에 나가면 회화 못하는 분들이 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연구 용역, 이게 본인의 저서 내지는 활동 내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연구 용역이세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92점 받으신 분의 원서입니다. 이건 2등도 아니고요. 꼴등하신 분의 원서예요. 이분은 영어, 원어민, 영어 강의 가능.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외국에서 석박사도 하시고 강의까지 하다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해외 저널에 수개가 수록되신 분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심사위원들의 재량이지만 저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방금 전에 영어 중이라고 쓰신 분은 어학 점수가 3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강의까지 하고 오신 분은 1.3점이세요. 그리고 전문가적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1등 하신 분은 21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저널까지 올라가셨던 분은 13점입니다. 지금도 공정한 심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외국에 박사학위 했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영어를 어떤 영어를 평가했는지가 문제인데 저도 영어 어디 쓸 때 중 정도 표시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 현장 영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어디 뭐 영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사실은 자기 사업하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회화 테스트를 했는지 아니면 뭐 라이팅을 했는지 무슨 문법에 대해서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없죠. 저도 영어 학원 강사도 하고 오랫동안 영어를 사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영어 실력이라는 거, 문법을 잘하고 이런 것과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경우는 뭐 제가 아무튼 그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불리하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저의 의심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저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니 다를 수도 또 있다는 그러니까 저도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저의 의심이 과연 부당한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보통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는 제가 좀 지양해 달라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사실은 영어를 보통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논문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시장님,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2년간 해본 유학생의 경험상 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이라고 쓰신 분이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부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강의까지 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회화가 안 된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뭐 말씀이세요. 의심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시장님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후보 1번께서 3점을 맞을 만큼 잘하신다 하더라도 후보 2번이 1.3점을 맞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제가 본 20건의 케이스 중에 가반이 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의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록 심사위원들이 잘했든 안 됐든 결과론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서 어떻게 됐는가의 문제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이걸 도대체 평가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어땠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상임위장에서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이 원서를 가지고 하루에 이루어지는 심사였었습니다. 결국 정성적 평가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짧았다라고 한다면 정량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심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량적으로 봤을 때 매우 문제가 있었던 심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시장님 앞으로 갈 길이 머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출신 문제이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알고 계시죠? 네. 자기가 관여한 단체나 기업에는 퇴직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익 상충의 문제겠죠. 예, 그렇죠. 네. 그 특정 단체나 기업에 특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법률 입법 취지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B에서 A로 오는 건 과연 타당한 걸까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 단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 업체 대표가 자신의 업체에 지원을 하는 부서에 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올바르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능은 하겠죠. 예, 가능은 하지만 제가 도덕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도덕적으로도 그거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직책에 와서 그런 이 뭐랄까 자기가 근무했던 어떤 기관에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뭐 그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 들면 저희 실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관계된 위탁업체의 대표가 관계 부서 가장으로 왔습니다. 부서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건 옆 부서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자신의 부서로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자신이 있던 위탁업체에 갈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취지나 그분의 선의에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방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퇴직공무원 제도도 만들어진 거고요. 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기에 앞서 제도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라는 취지의 입법이 있었던 영역이라면 그런 것들 반대 입장에서도 비록 법으로서는 제한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산업진흥원을 원장을 뽑을 때 사실은 아마도 가능하다면 그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그 경험과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퇴직공무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겠지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퇴직공무원 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사회적 통념상 일반인들이 납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무원의 경우에 퇴직하고 나서 그 업무와 유관한 곳은 못 가도록 그렇게 저렇게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오히려 그런 유관한 어떤 자리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장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관을 뽑을 때 인사청문회 주로 지적하는 게 전문성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인 거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들어와서 지정된 다음에 예, 어떻게 행동하는가 뭐 그렇다면 이런 것의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위탁업체에서 일할 때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위탁업체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이나 심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고 재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보여서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근데 1차적인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는 조례 위반은 맞으나 문제는 없다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얘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시장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해봐 주시죠. 이게 무슨 행위고 그것이 그 어떤 조례를 위반했는지. 이게 특정 단체나 이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시장님. 좀 더 지켜보시죠. 이것만 있는 게 근데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감사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거나 봐줬다는. 뒤에 보시면 아십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건 부당한 감사 같다 지적을 했더니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중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 센터에서 있었던 부적정한 행위들입니다. 자기 직원에게 용역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과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주었지요. 이분들 다 서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실 때. 관계 업체와는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예. 이 감사 중간 보고가 4월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과 보고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로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었던 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분이 서울시 3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업체입니다. 근데 그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 4년간 13건의 입찰 계약을 그 업체가 땁니다. 수의 계약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입찰 계약이라는 건 확률상 1년에 한두 번 따기가 매우 힘든 계약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왜냐? 형평성을 고려하는 서울시의 정책상 이것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워낙 뛰어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이 제가 있는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XX 사무국장은 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 업체는 용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은 서울 여성공예센터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 돈만 보냈습니다. 이거를 이 직원이 신고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의 계약을 체결한 이 직원은 어느 자기 부서 안에 권한 안에서 한 건가요?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직원이 개방적으로 채용됐는데 그 채용된 직원이 자기 관할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런 자기가 근무했던 곳이나 이렇게 줬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 경우에 관할 따라서는 범위 달라질 수 안에서 있습니다. 했다면 그거는 도의적 문제가 최소한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때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시장님, 그게 아닌 경우에는 도의적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아니죠. 그거는 꼭 법률적 문제는 아닐 수가 있죠. 아무리 자기가 근무했던 곳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했던 기간? 예, 그 기간에 있었던 수의 계약입니다. 서울시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는 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요. 왜냐? 이분은 그 업체를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관리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을 거라 저도 생각하고, 그러신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안에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도 지레짐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김호평 의원님이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는 감사위원회든 어디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사안이 제가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서 감사위원회에 지금 감사위원회에 그러면 이게 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작년 11월에 들어간 게 아직도 저에게 오지 않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요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채용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던 그 단체에 이런 예산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이 운영하던 업체가
외부 업체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으면서 용역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돈만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티팟이라는 업체는 서울시와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계 실국들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 산하 기관들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고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그 업체였던 사람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나요? 시장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건 시작을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방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어쨌든 팩트에 기초해야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궁금한 거죠. 예. 여하튼 저도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행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 시험을 열심히 보고 이 시대의 인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제 주장상으로는 부당한 일에 그분들이 동원이 된 거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동원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승진 기회를 가져가시는 고의적으로 오는 이 행태 속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시장님한테는 개방형 임기제를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지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시민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매우 큰 부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문제 제기는 너무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의문이라도 어떤 부정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저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이렇게 이 절차 과정을 뭐 구체적으로 의문이 아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케이스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케이스에 관련해서는 시장님 제가 다음 시정 질문 때 다른 케이스와 함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거여서 아니 그런데 더군다나 어쨌든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고 또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공정할 거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뭐 이런 부정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뭐 그건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방형을 확대하는 것, 뭐 그것이 저는 설사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거나 조사해서 뭐 처벌하거나 또는 시정하는 것, 그것으로 또 이러한 큰 취지가 저는 또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는 개방직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또 우리 일반 직원들의 승진 기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만큼 과장급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한 80개 정도 과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실무 사무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반 직원들의 승진 기회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개방형 직위가 기존의 직원들에게
그런 걸 뭐 다 박탈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그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절대적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진급 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급 자리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통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반박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개방형 임기제를 확대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시는 분은 전형적인 전문가입니다.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5급부터 4급, 상급 상당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사업을 다루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들을 관리하는 제너럴리스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시장님과 이러한 문제점, 제가 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잠깐 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부분도 저는 약간의 사람이 어떻게 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느냐는 여러 가지 철학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위 간부로 갈수록 일반적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가능하면 전문성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 실국에 이걸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부시장과 또 기조실장과 또 실국장과 그 본부장과 그 밑에 있는 기획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주셔서. 네. 제 5분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질문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하셔도 그럼 되고요. 2분 지금 안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좀 멘트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의 철학이 지금 그렇게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방형과 일반 공무원들 간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볼 기회, 바꿔볼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님한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준비한 말이 많지만 한마디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선출직 분들이 1주년 되는 해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호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가자는 그런 또 의제 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